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뭐 한 2주 저희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촬영 하나 갈 게 있어서 못했고, 저희 기획자님도 또 원래 본업을 하시느라고 저희가 2주 본의 아니게 휴가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가 터졌습니다. 바로 저도 다른 촬영하다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에 우연히 그냥 고속도로에서 틀어주는 화면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E9 비자라는 게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이 E9 비자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 직군이 아닌 비전문 직군 취업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의 분류 체계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올해까지 E9 비자로 들어온 사람의 숫자가, 제가 정확한 통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E9 비자로 올해 지금 들어온 입국자 수가 87,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87,000명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600%가 늘어난 겁니다. 예. 야, 이거 600%가 늘어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거냐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의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버스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버스 안에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비전문직 취업 비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발급됐다라는 거 하나와 그 뒤에 뉴스인가가 아주 우연히 프랑스에서 알제리 청년이 사망하면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이 두 가지 보도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두 개가 링크드 됐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꼭 말씀드려야겠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게 본인들이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어느 분야에서 어느 업종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각각 쿼터를 두고, 그리고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문 직군인 뭐 프로그래머라든가 아니면 무슨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 예외예요. 그런데 비전문 직군 취업 비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늘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특정 산업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이제 실질적으로 산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더더욱 가파르게 지방에서는 전출자가 늘어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조,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농업, 어업, 그 다음에 임업, 이 축산업, 이 6개 분야에서는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 업종들이 대거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내가 일을 못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라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번에 비자 관련한 법을 바꿨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비전문 취업 비자라 하더라도요, 이제 그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별다른 출국할 거 없이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점점 늘려왔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축협, 뭐 이 산업 전반이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운송, 배송 그냥 업무 자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국인들이 쿠팡맨이라든가 이런 걸로 알바를 하는 분들, 또는 기간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일터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갓삼 노동력으로 이런 분야를 점령하는 것을 국가에서도 좀 막아주려고 운송 배송업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집에 택배 배송 오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이 배송 온 거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운송업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원래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송에서도 어느 파트는 이제 외국인을 쓸 수 있게 됐다?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써도 좋다라는 형태로 자꾸 특정 분야에서도 외국인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점점 늘리는 형태로 이번에 법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10년 이상 장기 체류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체류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론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걸 아무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여튼 간에 올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바로 첫 해년도에 이 비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6배 늘었다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처럼 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 지자체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특정 지자체들 중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인구 소멸을 방치했다가는 이러다가는 지자체 자체가 소멸되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 곳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런 곳들은 전략적으로 아예 특정 국가의 특정 교포들 또는 특정인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형태로 지자체의 전략 전술을 아예 구가하는 곳들이 있어요. 한 곳은 우리 고려인 후예들이라고 하죠. 예전에 까레이스키라고도 부르고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고려인 후예들만 대거 전문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쪽에서 집성촌을 이뤄서 같이 사세요 라고 하면서 고려인 후예들만 대거 받아들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교민들이나 외국인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외국인들의 특성상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에 가서 살게 되다 보면 어떤 지역에 몰려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는 이제 오히려 한국인이 살기가 좀 머쓱해지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그 동네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분명 그분들 중에서 지금은 대다수 분들이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더 지나고 나면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 이상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외관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봤던 우리 한국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은 한국인인 사람들이 이제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그런 분들과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도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 준비도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대부분이고요. 받아들여 줄 때도 솔직히 저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들끼리 자성하는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차원이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자세였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몽골 분들에게는 한국은 기회의 땅이자 꿈의 나라입니다. 왜? 한국에서 한 달 일하면 몽골에서 5, 6달 일하는 정도의 페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달 일할 때 몽골에서 5달 정도 받을 수 있는 페이니까 한국에서 1년 일하면 몽골에서 5, 6년 일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거고, 2년 일하면 10년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몽골인들이 대거 있는데 코로나19 때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몽골인들 중에서 아마 그때 생활 보호 대상자로 떨어진 분들 많을 거예요. 한국 대상 비즈니스를 하거나 한국에 가서 돈을 벌었던 분들, 벌려고 했던 분들 중에서 아예 취업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날아갔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풀리고 우리가 일손이 필요하니까 예전에 값싸고 또 일 열심히 하는 근면성실한 몽골인들 좀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몽골인들을 받아들이기로 내부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몽골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양양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도록 했어요. 여기서 입국이라는 건 원래 한국에서 누가 보증을 서서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계속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애니까 들여보내주세요 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이고요. 그냥 관광이든 뭐든 이런 걸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본국으로 안 돌아가고 어디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한국에 와야지만 관광 비자로 오든 뭘 오든 그래서 면접을 봐야 그 사장님이 좋아, 내가 너 우리 회사에서 고용하는 걸로 우리 영사관에 내가 얘기할 테니 그럼 가서 준비하고 다음번에 올 땐 짐 싸가지고 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관광 비자든 뭐든 한국에 와야지만 일단 뭘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라도 한국에 오려는 사람들에게 한국에 올 수 있는 공항은 양양공항으로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천이나 김포나 다른 공항은 놔두고 양양공항은 텅텅 비었거든요. 공항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차장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내릴 때 그 게이트웨이 하나하나를 점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는 어느 나라 어느 항공기, 어느 시간대 어느 나라 항공기,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이나 이 김포공항만 하더라도요. 이 어떻게 보면 주차 파킹 랏이 부족할 정도로 공항 이용도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원도에 있는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텅텅 비어 있어요. 청주공항도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 고정비 털고 거기에서 인건비 계속 줄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공항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 반드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글로 내리게 하면 딱이겠죠. 그래서 양양공항을 통해서만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출입국 관련해서 살짝 교통정리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한국에 구경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양양공항에 내려서 다시 KTX 타러 왔다가 강릉 쪽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청량역 와가지고 뭐 서울을 보던 이렇게 되도록 한 건데 메어 터지죠. 메어 터집니다. 자, 무슨 얘기 드리려는 건지 아실 겁니다. 지금은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높은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부조리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들도 이 상황 다 알거든요. 그렇게 양양공항 통해서 서울에 내가 처음 왔고요. 그래서 면접 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취업비자, 비전문 취업비자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씩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했고요. 그러다가 이혼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저는 한국인으로 여기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라는 유권자들이 올해 8만 명이 잠정 후보군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올해입니다. 무려 6배 늘어서요. 내년에도 또 이만한 숫자들, 내후년에도 또 이만한 숫자들 계속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에 있었던 알제리 청년 사망 사건이 전 프랑스에서 소요로 이어졌던 거 우리나라에서 안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런던 시장의 얼굴입니다. 딱 보면 어떠세요? 전형적인 영국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무슬림계 이주민이에요. 런던 시장이 됐어요. 아니, 런던 시장이 무슬림계 이주민이 실제 종교도 무슬림이신 분이고요. 어떻게 됐지? 그만큼 영국 런던 시내에는 무슬림 종교를 믿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보죠. 제가 지금 뭐 구분을 짓거나 구획을 지으려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분들하고 같이 지낼 필요가 있어서 받아들였으면 계속 잘 지내야 될 고민을 안 하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을 거고요. 정말 잘 지낼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또 난리죠. 공장 문을 닫게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회 현상들이 또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시집을 온 외국 여러 이주 여성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외국 남성이 한국 여성의 장가를 온 그런 외국 남성의 국적 순위를 보면요. 1등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리고 2등, 3등 쭉 있는데요. 예전에 수위에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0위권 안에 간신히 들어갈 수준으로 일본은 뚝 떨어졌고요. 그럼 나머지 어느 나라가 가장 올라갔느냐?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 남성 3위가 베트남입니다. 최근에는요. 아니, 한국 여성이 베트남 남성하고 결혼한다고? 이게 뭐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풀스토리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에 결혼을 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과 살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뭐 계획적이든 의도치 않게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다시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여성이 됐죠. 이혼한 한국 여성이 됐죠. 바로 그 이혼한 한국 여성이 예전에 고향에서 사귀었던 남자친구 아니면 대학 때 알았던 대학 동기 이 친구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제결혼의 3위에 해당되는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0년 토탈 하면 3위까지는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외국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도 자꾸 연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사 연구가 되어 있고 과연 예측 가능한 범주까지 우리가 다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이냐도 같이 좀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시골에 계신 분들 그리고 어디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교수님. 저는 서울에 살지만 광역시 사니까 저는 상관없지만 그분들을 고려해서 뭔가
뭐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결정을 어느 쪽으로 제가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요. 전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일이지 저기 낙후된 지역에 살거나 특수 업종에서 근무하고 계신 사장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또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줘야 될 최저임금 수준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줘야 될 최저임금의 수준은 동일하게 해야 될까요? 차등을 줘야 될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은 동등한 것인데 어떻게 차등을 둘 수가 있냐. 우리나라에 와서 세금 내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차등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치고 나가야 될 국가 경제를 생각했었을 때 온당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분명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 목소리도요, 난 한국에서 150만 원만 줘도 좋으니 한국에 갈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허드렛 일도 전 마다 않고 하겠습니다라는 입국 대기자가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본인도 그 금액을 희망하는데 우리가 왜요? 라는 소리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 발치서 그 회사들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만 또 생각할 일이 아닌 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점점 어려워지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나라의 예전에 잘 나갔던 산업군과 기업들을 조금 더 북돋아주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조금 차등해서 낮은 급여를 주도록 하자라고 법을 정해버리면요. 어떻게 된다? 슬슬 이제 내국인을 쓰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더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국인 근로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한 기회들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양한 법이라는 건 문구로 되어 있는데 현장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 그 법을 살짝 비껴서 원래 우리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는 업종인데 내가 업태를 뭘로 신고했어. 그래서 우리 업종은 전원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나는 시간당 페이를 얼마밖에 안 줘. 이런 사태들이 대거 생길 거거든요. 지금도 청년들을 비롯해서 이제 중장년층들도 재취업이 안 돼서 난리여서 그래서 약간은 사람들이 선망하지 않은 직종까지도 가서 일을 하면서 급하게 생계비를 벌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인 급여에 차등을 준다라고 했었을 땐 그러면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텐데 그럼 그 뒤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더 조장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시골에서 지금 문 닫기 직전인 사람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 공장 사장님들, 공장장님들, 그분은 또 어떡하죠? 이야,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동생들이지만 야, 넌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서 동생이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한 5명 있습니다. 예, 정말 우수하고 정말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데 그 5명 중에 3명이 지금 외국에 가 있어요. 왜 그러냐? 공통적으로 이 5명이 뭐 그냥 학위를 하거나 뭐 그 엔지니어로 활동하다가 공통적으로 뭐 대기업에 다니기도 하고 외국계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창업을 다른 시점이지만 하긴 했었는데 창업했던 이 5명 중에서 뭐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친구도 있고 자유롭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외국에 창업하러 가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우수한 인재들이었는데 왜 가냐 물어봤더니 요즘 외국에서는 앙트로프로너십 비자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 비자 이걸 통해서 해외 우수 엔지니어 그다음에 전문 인력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트랙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제 지원해주고 오피스 거의 공짜로 주고 그리고 내국인을 고용했었을 때 일부 인건비도 보존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트로프로너십 비자를 통해서 외국에서 창업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가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외국에서 아주 명망 있는 회사들 생기면 어떡하려고 했더니 그냥 씨 웃더라고요. 씁쓸하게. 예, 바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은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그리고 요즘은 북경 가는 숫자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나가고 있고, 반대로 정말 일손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고급 인력이라기보다는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대거 인력들도 몰려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고민거리들이 다시 또 대두되기 시작했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떨지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생각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